네, 조선일보 100주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조선일보가 올 초부터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기사를 싣고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진실의 수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간 100년을 맞는 조선일보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직 기자 출신인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인 시위에 들고 나온 피켓에는 독재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100년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지금 2020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이시죠.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냥 버티는데 예.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부영 이사장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 시작하셨고 1974년 유신체제에 맞서서 언론자유 수호하자는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이듬해 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1990년에는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도 진출을 했습니다. 14, 15, 16대 국회의원 지냈고 지금은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뺀 게 좀 있나요? 이사장님? 네. 이 이력 중에서 좀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조할 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 그만두고 나와서 예. 하는 일 중에 네. 동아시아 평화회의라는 게 있는데 네. 이용구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네. 그리고 문화인, 종교인, 학계 인사 이런 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 한일 관계 그리고 오는 이제 7월 달에 있을 도쿄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처럼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자. 이런 일들을 네. 외교, 한반도 평화 문제 이런 거죠. 그런 네. 일에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해방 직후에 분단을 막아보려다가 암살당하신 목량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굵직한 내용들은 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함께 하고 계시네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이 조선일보 창간 100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 1920년 하면 일제강점기였잖아요. 네. 이때 일본이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을 창간을 허락하게 놔뒀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1910년에 국권을 잃고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후부터 일본은 말 그대로 무단 통치. 네. 말로 할 수 없는 억압 통치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에 몇천 개의 지하신문이 있었어요. 이른바 일제 식민지에 반대하는 항일 언론들이죠.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졌단 말이죠. 예. 일제가 그렇게 무단 통치를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됐죠. 그래서 일제는 영국이 인도 통치를 할 때 내세운 것처럼 문화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서 네. 그 지하신문들의 에너지를 조선 동아일보 쪽으로 흡인하려고 이른바 문화 통치의 수단으로 예.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생긴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태생적으로 이 신문은 네. 일제 총독부에 근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태생 내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예. 동아조선일보입니다. 일제 강점기였지만 우리 민중의 저항이 워낙에 거셌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일제는 문화 정책이라든지 자치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 독립운동, 무장투쟁운동 이런 걸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들 때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조선일보는 뭐 예종석이라는
친일 그 기업인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송병준이라고 그 유명한 네. 이완용과 함께 유명한 친일파 거두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경영을 맡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반항이 거세지니까 예. 그 당시 꽤 존경받던 이상재 선생을 사장으로 모셨다가 곧 그만두게 했어요. 이상재 선생은 그래서 신간의 운동을 주도하시죠. 예, 예. 그럴 때 조선일보 지면이 그 당시에 제일 났었어요. 그러다가 1931년에 방응모가 예. 경영을 이제 탁 방씨 일가가 물려받으면서 완전히 본격적인 친일에 들어선 거죠. 네. 뭐 동아일보 역시 김성수 씨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미 친일파로 규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동아조선이 원래부터 태생이 일본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네. 나중에는 친일 신문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양종숙님께서 이부영 전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미리다님께서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개혁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국민도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네. 해방이 됐고 우리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신문들이 바뀌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평가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거는 예. 뭐 일본 천황의 사진을 뭐 정월초루나 네. 혹은 뭐 그 일본 왕의 생신 이럴 때는 일면 머리에 그 부부의 사진을 대문짝처럼 싣고 조선 민족들에게 네. 거기에다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한 신문들이에요. 이 신문들이 예. 뭐 그 중간에 뭐 중일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끌고 가고 성노예 위안부들을 끌고 가고 했던 일은 다 알죠. 그때 예.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어쨌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랬으면은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그 족적, 친일 족적에 대해서 네. 반성을 하고 이 신문들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해방 뒤에. 당연한 거죠. 당연히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뼛속 깊이 친일 DNA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된 나라도 친일팔 중심으로 또 이게 결속이 된 거예요. 조선 동아일보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예. 창간을 또 했습니다. 중간이죠. 중간. 그런 신문이에요.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에 대해서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위원장과 함께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또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좀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떤 보도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6.25 전에 네. 정부 수립 전후에서요. 동아조선은 어떻게든지 해서 분단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아, 분단을 그렇죠. 해야 된다. 분단이 되도록 하려고. 그리고 그때 당시 돈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던 친일파들이 전부 그쪽으로 집결을 한 거예요. 예. 특히 동아일보의 한민당 쪽에. 한민당이 아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주들의 집단이고 돈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6.25가 되니까 6.25가 나니까 그 이후에는 반공일변도로 나가면서 네.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도 특히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대해서는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조선일보 같은 데는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가 났는데 17일 날 환영 사설을 실었어요. 보도를 하고. 예. 올 때가 왔다. 이러고. 동아일보도 그때 민주당 신파인 장면 씨가 총리였잖아요. 예. 장면 씨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민주당 구파. 네. 이쪽 사람들이 장면 씨를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5.16이 일어나자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일제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군사 독재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대해서도 조선동아일보는 그말로 친독재 부역들을 했어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사살당한 뒤에 네. 그래도 민주주의가 새로 회복이 될 그런 희망들을 가졌는데 바로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무리하게 5.18 광주 민중항쟁 일어났을 때 대량 살육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조선일보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조선일보 100년은 시대에 저항하고 권력에 맞선 세월이었다. 네. 권위주의 정부와도 맞서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부영 선생님께서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뭐 하도 시대가 바뀌면 네. 바뀌는 대로 변신의 귀재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진실의 수호자라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조선일보 창간 기념일이라고 그 앞에서 성함표 씨가 들고 서 있는 예. 그 피켓을 보니까 독재의 수호자라고 그랬더라고요. 예. 거기 플러스 아마 친일까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문들은 뭐 오 선생도 아시다시피 국민이 뽑아서 만든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뭐 국회도 대통령도 그래도 이제 독재 시대와는 달리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들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죠. 예. 그런데 여기는 개인 소유의 신문사들인데 네. 거기가 이제 또 종편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요. 이 조선동아일보는 자기들이 한국의 프레임, 틀을 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자기들이 만드는 프레임 속에 한국이 굴러가지 않으면 네. 어떻게든지 그걸 바꾸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국민이 뽑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국민들이 뽑은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끝내야 돼요. 예. 사사로운 권력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 언론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가짜뉴스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저걸 그대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047님께서 이사장님 입사하셨을 때가 박정희 정권 아니었나요?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부영 이사장님 유신 독재 항거하시다가 투옥 생활도 하셨잖아요. 올해도록 건강하십시오. 5282님께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74년 동료 기자들과 함께 이 유신 체제에 맞서는 활동을 하시다가 해직까지 당하셨어요. 네. 사주들은 그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근무하고 일을 했던 기자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저희들이 예. 저는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68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거든요. 예. 69년에 삼선 개헌이 됐어요. 예. 삼선 개헌이 있기 한 해 전인데 그때 이미 조짐이 나타났어요. 예. 그 경찰 기자 맨 그 밑에 기자로 뭐 이런 산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연탄이 부족하잖아요. 산 꼭대기에는 또 연탄 값이 더 비싸요. 예. 지게로 지고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연탄 기근이나 연탄 파동이 있다고 기자들이 쓰면은 네. 붙잡혀가는 거예요. 가서 매타장만 해. 그걸 구속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 연탄 파동이 일어났다고 기자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이다. 그렇죠. 현실을 보도하는 것을. 보도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삼선 개헌이 되고 71년 대통령 선거에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마지막일 거다. 예. 이제는 총통제로 간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72년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자유 수호선언을 몇 번 했어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선언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든지 예. 언론이 살든지 그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는 몸으로 실천한다. 기자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특종을 하면 뭐하고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으로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동아일보 안에 최초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노동조합을 통해서 기자, 언론인, 방송 PD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신문사 방송국 안에 있는 그 일반인들까지, 일반 사원들까지 다 묶어서 언론 노조를 만들었는데 네.
그걸 통해서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밀고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무슨 짓을 했나 하면요. 동아일보 동아방송에 들어오는 모든 광고를 다 끊어버렸어요. 예, 예. 그게 백지 광고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계십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조선일보에서도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외부 그 유정회 국회의원의 글을 일면에 이렇게 칼럼으로 실으니까 그 기자가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어떻게 신문이 이러냐. 그때 32명을 잘라버린 거예요. 거의 예. 동시에. 이게 예. 뭐냐면 동아조선에서 박정희가 언론 유신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고 쫓겨나오니까 바로 월남이 그때 패망했잖아요. 완전히 여기도 마치 금방 그 북한한테 맥혀버릴 것처럼 공포를 위기감을 불러세우면서 네. 바로 긴급조치 9호라는 게 나옵니다. 모든 입을 다 틀어막은 거예요. 네, 네. 그런 속에서 우리 해고돼서 나온 게 누가 신문에 시기를 합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까? 예, 예. 그리고 조금 거기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소식을 알린다고 여기저기 뭐 등사판으로 유인물 만들어 돌리면 긴급조치 9호, 예.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런 걸로 막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싸움이 30년이 뭐예요? 45년째. 45년째. 네. 그러면 그 싸움이 45년 동안 이어질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언론 자유가 확실히 좀 정착된 지금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후배들을 보는 시각은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언론 자유가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네. 그 언론 자유를 정작 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조선동아 같은 데거든요. 조중동 같은 데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치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편을 가지고 온갖 행포를 부리잖아요. 네. 그래서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KBS나 MBC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네. 유신체제나 50 전두환 시대에 네. 어떻게 권력의 나팔수나 그야말로 참 부끄러운 그런 역할을 했는지 예. 스스로 그 방송을 다시 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우린 다시 이런 짓 안 한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마치 동아조선일보가 예. 일제시대가 지낸 다음에 그 독재를 그 찬양하고 부역했던 걸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짓들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KBS라고 MBC라고 예.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시절이 돌아온다면 네.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KBS나 MBC 같이 네. 옳은 길을 걷는 특히 KBS 경우에는 국민들 세금 시청료로 이게 유지되는 방송이거든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국민들에게 이런 걸 우리가 해서 정말 이런 길을 다시 안 가겠다고 반성하는 뜻에서도 예. 역시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날 걸 이렇게 띄엄띄엄 골라서라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고 사과한다는 걸 한번 해줘야 마땅하다고 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2453님께서 이부영 이사장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하시는 말씀 속 시원하게 듣고 있습니다. 6666님께서 몇 년 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이사장님과 같이 행진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제 딸에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응원 보내주셨고요. 건강하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향희님께서 오늘 시사본부는 녹음해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요즘에는 워낙 뭐 콩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시 다 들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맡고 계세요. 네. 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요새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하는 활동은 네.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네. 청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아조선이 예. 모두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 있잖아요. 친일이나 독재 부역을 한 거. 네. 이런 것을 반성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반성도 안 하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오히려 자기 죄를 반성하는 그 뻔뻔한 모습들을 본다. 그러니까 100년 특집을 조선일보가 하면서 진실의 수호자? 이게요. 이거는 조지 오웰의 1984 그 소설 같은 겁니다. 네. 마치 독재자가 자기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군림하고 이런 자세예요. 네. 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조지 오웰의 1984년 거기에 나오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네. 뻔뻔합니다. 예. 과거의 잘못도 문제겠습니다만, 뭐 조선 뭐 동아 떠나서 KBS도 마찬가지고요. 앞서서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사실 동아조선을 요새 안 봅니다. 예, 예. 필요해서 오늘같이 나와야 될 때는 조선일보를 좀 보고 나오는데 네. 그걸 보고 앉았으면 제 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예. 네. 너무 거짓말들을 하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요새 KBS나 MBC 예. 여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런 걸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살아요. 예. 그 KBS에서 저널리즘 제입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언론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시각 있잖아요. 예, 예. 거긴 가끔 KBS도 비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살아있는 언론이죠. 어. 그리고 가능한 한 국민들이 예. KBS 말로 뭐 방방골골 어디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이런 방송이 자세를 바꿔가는 게 네. 그 독극물 같은 언론들 있잖아요. 네. 그걸 몰아내는 청량제 같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요새. 사석에서는 많이 혼내주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많이 좀 혼나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부영 이사장께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를 듣자고 하셨어요. 네. 이 곡을 꼽으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지? 그 노래를 들으면요. 예.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진 모든 것, 정말 우리다운 것들, 네. 그런 거에 대한 만가, 슬프게 부르는 노래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과 함께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 예.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얇은처럼 왜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로